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이즈미 마사토가 지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요. 유튜브를 보는데 자청님 채널이 뜨는 거예요. 제목이 월 3억 벌 땐 몰랐던 망하기 직전 2가지 징조라고 크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것을 모르면 저처럼 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그 망해버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얻으셨는지 궁금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두 분이서 말씀을 하시길래 도대체 어떤 책인가 싶어서 읽어보고 너무 재미있게 읽혀져서 또 고막여친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제가 아래에 주원교회 영상도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요. 이 책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자의 그릇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이야기에는 2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고토씨고 한 명은 조커라는 별명을 가진 영감님이 나와요. 고토씨는 은행원이었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2년 만에 3억 정도의 빚을 지고 실패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돈도 없고 이혼하고 홀로 된 사람이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망설이는 순간에 이 조커라는 영감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요. 부자의 그릇,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이즈미 마사토 지음,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글을 읽어드리기 전에 저는 맨 끝에 있는 에필로그 먼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매일 취급하는 돈, 하지만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 괴로워하던 시절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했고 누구나 읽기 쉽도록 소설 형식을 취했다. 소설 속에는 수많은 조커의 말이 등장한다. 그중 어떤 말이 특별히 인상에 남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반을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하며 취미생활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겉으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떠들면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자, 이제 조커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단지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리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말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 있던 바로 이 말이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달려있다. 나와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간다. 정답은 뭘까? 당연히 사랑과 일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쯤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돈과 경제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날마다 돈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수많은 수강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끌어낸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커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는 돈, 의무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중요한 돈의 교양을 쌓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즈미 미사토.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지. 하지만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걸 뜻하는데요.
영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과장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만 보면 분명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여태껏 쌓아온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자네는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 자기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미국의 프로 스포츠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현역일 때뿐이야.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의 수입은 끊기고 말지. 그때가 되면 성공한 수많은 선수들은 그때까지 모아온 평생 써도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네. 개중에는 변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건 수많은 파산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치라는 건 빤하니까. 사실 1년에 3억 원 정도만 있어도 욕구의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거든.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의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스포츠 해설을 맡거나 한동안은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는 나날이 계속될 거야. 하지만 그런 일자리마저 몇 번의 시즌이 지나면 이제 막 은퇴한 선수들로 대체되겠지. 이윽고 몇 해쯤 지난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게 돼.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이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야. 사실 그들에겐 동정이 가기도 해.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거금을 받아왔고 주변에는 자신을 받들면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큰돈에만 어울리는 행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됐겠지. 하지만 그건 다 현역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야. 상승 곡선을 그리던 잔고는 바로 그때부터 꺾여버리거든. 은퇴해서도 스포츠 업체와 계약하거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일을 해서 수입이 줄지 않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야 할 정도야. 선수들 대다수는 현역 시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입과 현역 시절과 똑같은 화려한 생활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되지. 결국 파산하는 진짜 원인은 그 압박감에 머리를 싸매다가 섣부르게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이야.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게. 투자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야.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잘못된 투자를 하기 마련이거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대로 비싼 물건을 사려는 거지. 반드시 대박 난다는 투자자의 조언을 고지 듣고 리스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현역 시절처럼 이렇게 좋을 대로 믿어버리지. 난 역전 홈런을 칠 수 있어. 이 투자에서 승리하면 나는 다시 한번 빛나게 될 거야. 스포츠 세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선수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건 분명 선수 본인이 컨트롤해야 하는 영역이지. 하지만 돈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 않아. 훨씬 가혹하단 말일세. 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최고의 경기였다 해도 결국엔 생각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질 수도 있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프로스포츠 선수 출신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역전 홈런을 쳤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네. 그들은 결국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참 이상하네요. 사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결국 계속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이나 괜한 승부욕 때문이 아닐까요? 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자네라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예를 들어 보겠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 분명히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허튼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거나 저금을 하라는 식의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야. 돈이라는 게 다루기 쉽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여차할 때를 대비해 저금하라는 말을 많이 할 거야. 또 일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테고, 이 나라는 저축 금액이 거의 일경원에 다다른다고 하지 않나. 결국 그만한 돈이 그냥 잠들어 있다는 말이지. 하지만 여차할 때가 언제인가. 그건 마치 갑작스레 닥쳐오는 폭풍우와 같다네. 어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 봤나? 결혼, 출산, 해고, 창업, 은퇴, 질병, 재해. 그 어느 하나라도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나? 그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고 몇 번씩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불안에 떨고 여차할 때만을 기다리며 사는 게 기분 좋은 인생은 아닐 걸세. 하지만 사람은 언제까지나 중학생으로만 있을 수 없고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루는 돈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지겠지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러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자네는 혹시 알고 있나?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거의 없다는 걸. 파이낸셜 플래너 중에 부자가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은 플랜은 세울 수 있지만 막상 돈을 벌거나 불리는데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전부 그들에게 상담하려고 들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기껏해야 투자 신탁을 권유받는 정도인데 말이야. 사실 그런 상담은 그들에게도 성가실 뿐이겠지만 이야기가 열기를 띨수록 노인은 점차 허물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노인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걸까? 어르신, 어느새 나는 이 노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자세를 고치고 공손한 태도로 물었다.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를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하하하,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느덧 노인의 뼈를 때리는 농담에도 익숙해진 듯하다. 사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주변부터 돌아보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며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게. 가서 딸의 얼굴을 보게나. 오늘이 자네 딸이 수술을 받는 날이 아닌가. 이 노인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의문을 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내 등을 힘차게 떠밀었기 때문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어. 그런 건 몸으로 해야 한다네. 그 전만큼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게나. 네, 알겠습니다. 병원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들고 가게. 이건 택시비입니까? 정말 아니,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가게. 노인의 배웅을 받으며 나는 서둘러 택시를 올라탔다. 택시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하자 차는 거친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기사는 긴급한 상황임을 눈치챘는지 맹렬한 속도로 병원을 향해 달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야간 출입구만 열려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 안은 이미 소등되어 어두컴컴했다. 저 멀리 불이 켜진 곳을 보였다. 그 불빛을 향해 나는 있는 힘껏 뛰어갔다. 도착한 곳은 간호사실이었다. 저기 고토 아이코의 아빠입니다. 아니 가시화기 아이코라고 해야 하나요?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의아한 듯 쳐다보더니 새파랗게 질린 내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는지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다. 고토 아이코 양은 오늘 수술을 받아서 이제 거의 끝났을 겁니다. 수술실 앞에는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간호사가 알려준 곳을 향해 길고 어두운 병원 복도를 달렸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기다란 의자에 오독하니 앉은 낯익은 사람이 그림자가 보였다. 아내였다. 아이코 수술은 어떻게 됐어? 당신? 어떻게 여기를? 그건 나중에. 아이코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최선을 다하셨대. 그리고 20여 분 동안 나는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먼저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그러자 아내는 내 말을 슬며시 가로막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나만 힘들 줄 알았어. 당신은 언제나 일만 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했잖아. 나 혼자서 아이코를 돌봤고 당신은 말로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전혀 와닿지 않았어. 집에서 당신은 그걸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 나는 그런 당신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고 당신은 사업이 잘 안 돼서 내가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전부터 결심했던 거야. 미안해. 아니야, 그런 내 생각도 독선적이었다는 걸 알았거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깨달았어. 우리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코가 제일 바랐던 건 단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었는데 우린 서로 자기 좋을 대로만 한 거지.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 생각했고 나는 돈만 벌어오면 다야 하면서 당신한테 화가 나 있었고 우리가 이혼한다고 아이코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성을 바꾸는 건 싫다고 완강히 거부하더라. 그런 점은 당신을 닮았나 봐. 역시나 나한테 그 애의 아버지까지 뺏을 권리는 없었어. 우리 때문에 그 애를 더는 힘들게 하지 말자. 아내는 마지막에 오열했고 그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알았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가슴이 미어져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쾅! 마침내 수술실이 문이 열렸을 때 의사의 눈에는 우리는 어떻게 비쳤을까? 있을 리가 없는 아버지가 와 있고 어머니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으니 말이다. 젊어 보이는 담당 의사는 우리에게 가볍게 묵례만 하고 수술복을 갈아입으러 갔다. 반쯤 열린 문 너머로 조금 전에 수술을 마친 아이코의 모습이 살짝 보였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이동 침대를 병실로 옮겨갈 때 나는 마침내 아이코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직 마취가 덜 깼는지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코, 괜찮니? 아프진 않고?
나는 아이코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작게 말했는데도 병원이 조용한 탓에 목소리가 울렸다. 바로 옆에 있던 간호사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개의치 않고 딸아이에게 말했다. 아이코 정말 미안하다. 그러자 아이코는 눈을 살며시 떠서 내 얼굴을 확인하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코 알아보겠니? 아빠야. 다행이다. 그 말만 하더니 아이코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병실로 향하는 침대를 붙잡고 계속 말을 붙이려고 했다. 그러자 간호사가 나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수술이 막 끝나서 흥분하면 안 좋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래도 내가 아이코에게 계속 말을 걸려고 하자 간호사는 다른 환자분도 계시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라며 나를 강력하게 제지했다. 아이코가 간 뒤 병원 복도에서 나와 아내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고토 씨 되세요? 아까 수술실 장소를 알려준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고토 씨 맞죠? 조금 전에 어떤 할아버님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간호사가 건넨 봉투에는 고토 에이스케 귀하 조커로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에이스케 씨, 아까는 수고가 많았네. 아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려나?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려준 일도 이곳까지 와준 일도 모두 고맙네. 이건 나와 한 꼬마 아가씨의 약속이었어. 나는 그 소녀를 이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네. 한 달 전까지는 나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1인실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 소녀가 내 병실에 잘못 들어와 버렸지. 그런데 그 뒤로 그 소녀는 가끔 나를 찾아와 줬어. 간호사 몰래 병실을 잘못 들어온 척 하면서 말이야. 마음씨가 착한 소녀였어. 내가 쓸쓸해하는 걸 알아챈 거겠지.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1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나는 정말 혼자가 됐지. 자질구레한 일과 관련해서는 회사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보살펴주니 크게 불편한 게 없었지만 그들이 속내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은 아니지 않은가? 눈치챘겠지만 그 소녀는 자네의 딸 아이코라네. 자네에 대해서는 아이코에게 들어서 알게 됐어. 그 아이는 자네를 아주 많이 좋아하더군. 하지만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거의 얼굴도 못 보게 됐고 매일 바쁘게 지낸다고 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네에 대해 유치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아이코는 매일같이 자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이 아팠지. 나같이 외로운 노인에게도 이토록 자상하게 대해주는 아이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퇴원할 때 아이코와 약속했다네. 내 아빠를 반드시 이곳에 데려오마라고. 그 무렵 아이코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어. 나는 퇴원한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네를 찾았다네. 나도 자네와 같은 사업가일세. 수없이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었고 이윽고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됐어. 돈의 지배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성공을 손에 쥐게 되었네. 이제 알겠는가?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이지 돈이 아니란 말일세.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중요하고. 자네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망가뜨렸네. 하지만 자네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어. 다만 조금 서툴고 운이 없었을 뿐. 자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할 텐가? 설마 그대로 무덤으로 가져갈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높이 산다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나? 내 회사에도 외식 부문이 있네. 원래 음식으로 시작해 키운 회사지. 그중 한 곳을 맡아서 경영자로 재기해보지 않겠나?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빚도 조금씩 갚아갈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 아이코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하네. 자네에 대해서 이미 알아봤어. 그만하면 경력은 충분해. 하지만 자네는 돈이 지닌 신비한 힘을 너무 모르더군. 그래서 자네에게 돈에 대해 조금 가르칠 필요가 있었지.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듣는지 여부가 자네의 입사 시험이었네.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찾아옴으로써 자네는 인간관계에 새로운 문을 열게 된 거야. 내일부터 아래에 쓰인 사무실로 와주게. 조커러부터. 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지난 일을 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불운을 한탄하고 주변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나 자신이 내심 한심했었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아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정말 뭐라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 다음 말은 자네 딸아이에게 하게. 나는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그리고 자네는 내일부터 작은 달걀말이 가게의 점장 실습을 시작하게 되는데 괜찮겠나? 노인이 자동차에 올라타자 기사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기사가 운전석으로 가는 동안 나는 자동차 창문으로 다가가 노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왜 처음부터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처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노인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비장의 무기는 마지막에 써야지. 그때까지 자네가 어떻게 나올지도 살펴봐야 하니까. 다행히 자네와 보낸 시간은 아주 즐거웠다네. 부자의 그릇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단숨에 읽어버렸는데요. 전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책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